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인용입니다. 베테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그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방송하시던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요. 근데 수백만 시청자는 제 앞에 안 보이고요. 뉴스 할 때는 카메라맨 딱 한 명만 앞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관계와 소통 그리고 미디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제 양력을 보신 것처럼 저는 언론에서 23년간 일하다가 2005년 삼성전자에 와서 18년 동안 Corporate Communications 그리고 Corporate Relations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1980년대에 언론은 흔히 매스컴이라고 했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스죠.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스에서 23년 그리고 삼성에 와서 Corporate Communication, Corporate Relations 18년 그렇게 해서 저의 사회생활 41년간의 직업은 Communications와 Relations구나. 다시 말해서 소통과 관계가 제 직업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너도 나도 소통을 얘기하죠. 저 사람은 소통을 잘 할 줄 모른다 그러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을 향해서 불통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이 소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소통할까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게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 인자를 아실 겁니다. 이 한자어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냥 사람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죠. 간은 사이 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복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흔히 이것을 결혼제도의 시작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처음부터 복수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인간의 행, 불행도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미움도 관계 안에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다고 할 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 관계가 힘들어서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면 고통을 받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신학에서 삼위일체, 저는 이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관계성으로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도 관계 안에서 존재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기분으로 우리가 다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름다운 시가 저는 소통과 관계를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자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아주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 특히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 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은 정직하게 소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소통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얘기하다가 아휴, 말이 안 통해, 답답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말 하고요. 직장에 상사하고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간파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불진언, 언불진의. 글은 말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말은 뜻을,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소통의 한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역사학을 전공했는데요. 기원전 5세기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서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나에게만 일어난 이야기를 쓰지 않고 나 자신의 일반적인 인상에 이끌려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 가능한 한 철저히 사건 현장에도 직접 가보았다. 그렇게 했는데도 진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목격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어느 한쪽이나 다른 쪽에 서서 편파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해 이야기한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역사학을 전공하고 기자를 했던 저한테는 이 대목이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2500년 전에 역사가가 한탄했던 바로 그 문제, 인간 인지의 한계, 또 소통의 한계가 21세기를 사는 지금의 언론인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던 20세기 미국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언론은 당시 제정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특파원을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자들은 정말 어느 날 도둑이 찾아온 것처럼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걸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미국 언론계에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 특파원까지 뒀는데 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이런 반성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월터 리프만이란 분은 이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언론이 러시아 혁명에 관해 정확한 실상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은 무엇이 실제 일어났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엇이 실제 일어났는지를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두 분이 다녀와서 전혀 상반된 정세 보고를 하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분은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분 역시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 진영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보다가 아까 투키디데스 2500년 전 역사가와 21세기 언론인이 부딪히는 문제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450년의 시차는 별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이 나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 하급 관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2조 전랑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조정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동인은 김효원이라는 자를 밀었고 서인은 심의겸이라는 자를 밀었습니다. 이 분란이 격화됐습니다. 그러자 율곡이이는 서인에 속해 있긴 했지만 당파성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분이었죠. 율곡이이가 당시 임금인 선조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상소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헌부가 올린 상소에서 비로소 감히 서인을 사당이라 현저하게 배척하고 의겸을 소인이라 하여 의논이 극도로 과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인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나쁜 욕입니다. 효원도 신이 아는 자이고 의겸도 신이 아는 자인데 그 둘의 사람됨을 논한다면 모두 쓸만하고 그 둘의 실책을 논한다면 두 사람이 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한 사람만을 군자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한다면 신은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 45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편은 좋은 사람이고 너네 편은 나쁜 사람입니다. 율곡은 동인과 서인이 서로 편을 정해놓고 각자의 편에 서서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링컨 대통령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링컨 대통령 전기를 읽고 몇 년 전에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링컨 대통령 전기를 다시 읽게 됐습니다. 물론 같은 책은 아니죠. 어른이 돼서 읽은 링컨의 전기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링컨의 전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링컨의 전기에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위대한 인물, 절대적인 위인으로서의 링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읽어본 링컨의 전기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 링컨의 인간적인 약점, 때로는 나약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1865년 링컨이 저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 후에 링컨에 관한 최초의 전기를 쓴 J.G. 홀란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J.G. 홀란드라는 분이 링컨에 관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 링컨을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링컨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만나본 링컨은 어땠습니까? 링컨과 당신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홀란드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아주 야심적인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그가 한 톨의 야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그를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를
쾌활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그를 강철 같은 의지의 사나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그를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그를 독재자라고 했고 다른 이는 그를 섬세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홀란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링컨은 누구인가? 진짜 링컨은 누구인가?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진짜 링컨은 이 모든 모순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서 있는 저도 모순의 합이고 우리 모두 다 모순의 합입니다. 그 모순된 모습이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모순되는 요소들의 어느 한 면을 보고 다른 사람을 또 세상을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전부라고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말합니다. 저는 앞서 인간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불완전하고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의 죄성,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부터 그랬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말 죽는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돼 있어요.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사탄과 뱀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왜곡의 패턴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과장을 합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서 과장을 하고요. 결과로서 너는 죽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얘기는 약화를 시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그래요.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설마 죽기야 하겠어? 왜 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약화를 시킬까요? 과장하는 동기는 뭘까요? 이 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하실 건 없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갖다 붙여서 이 금지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나는 좀 지키지 않아도 돼 하는 자기 합리화가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로서 너 반드시 죽어 하는 말은 또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는 생각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뀐 거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최초의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 있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은 범죄를 낳은 범죄, 으뜸 범죄인 셈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한계, 판단의 왜곡, 오류,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직접 대면해서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친척, 사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매개를 통해서 소통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80년대는 언론을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론이 집단 소통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론을 보통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매개죠. 매개체. 매스 미디어. 이거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지금 신문과 방송 이런 매체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는 것은 퍼스널 미디어, 이것이 확대된 것이 소셜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를 얘기할 때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인간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못한다.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 불완전하다. 나아가서 왜곡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죄성, 깊은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디어는 처음부터 근원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론계 출신이시고 저하고 같이 MBC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고 그 후 목회자가 되신 조정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 보면 세상을 알 수 없고 보면 세상을 잘못 알게 되고 이것이 미디어 세상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디어가 세상을 보여주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사에 많은 언론사에 가보면 사시에 진실 추구 이런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진실 추구. 그렇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인간 앞에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론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을 수집하고 그 사실의 관계망을 짜면서 사실을 재구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여주는 세상을 Reconstructed Realitie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구성된 현실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재구성해서 던져놓은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사실을 선택해서 재구성하는 과정, 이것이 언론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인식하고 이해합니까? 기자, 언론인, 납니다. 기자, 언론인이 합니다. 기자인 나의 가치관과 역사관, 세계관, 이데올로기적인 지향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언론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산물입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역사관, 세계관, 이념도 죄성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가 AI 시대의 교회의 미디어 솔루션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AI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제가 AI 챗 GPT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5일 한 중앙일간지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기자가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인간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I는 지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 챗 GPT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챗 GPT의 대답에 인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할 때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고 챗 GPT의 자리에 인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 무섭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답이에요. 왜냐? 챗 GPT는 인간의 지적인 산물, 인간의 지적 산물을 학습했습니다. 인간의 지적 산물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채워진 그 인간의 지적 산물을 챗 GPT는 그대로 학습한 겁니다. 챗 GPT는 죄성으로 오염된 인간의 지적 산물을 공부해서 자기를 창조한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챗 GPT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인간의 소통의 도구인 미디어는 지금 어떤 생산물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직업으로서의 언론, 조금 전에 제가 레거시 미디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미디어라고 하죠. 이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는 앞서 말씀드린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에 사실의 관계망을 짜는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또 거쳐도 진실에 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조차 소홀히 하는 게 요즘 언론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 가운데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은커녕 나의 생각과 가치, 주의와 주장에 맞춰서 사실의 관계망을 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저널리즘이거나 저널리즘의 얼굴을 한 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칼의 노래를 쓴 김훈이라는 작가를 아실 겁니다. 이 김훈은 기자를 하다가 소설가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일보 2004년 12월 30일자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이거는 꼭 후배 기자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파일을 해둔 부분입니다. 한국일보 후배 기자가 김훈 선배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기자와 소설가 중에 어느 쪽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김훈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자로 못한 원한을 지금 풀고 있어. 기자 할 때는 육하 원칙에 맞는 문장을 써야 하는데 소설을 쓰니까 너무 편해. 나는 사실 육하 원칙에 따라 쓰는 문장이 위대한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해. 사실과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존엄함을 알아야 해. 존엄함이란 말을 씁니다. 사실과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존엄함을 알아야 해. 지금 신문들을 보라고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고 있어. 의견을 사실인 양 떠들고 있으니 미쳤지. 나는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났어. 너무 진이 빠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존엄하다고 하면서 소설가가 되니까 너무 편하다고 한 김훈이라는 언론인 출신의 소설가는 정말 소설을 편하게 썼을까요? 저는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수필집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김은혜 소설 칼의 노래의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김훈은 자기가 쓴 수필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문장을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라고 썼다. 그렇게 써놓고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다가 꽃은 피었다를 꽃이 피웠다로 고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격조사 은과 이를 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훈 스스로는 이 은과 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김훈의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이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피었다는 꽃이 핀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언어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꽃이 피어 있구나 하는 걸 객관적으로 진술을 했다. 그런데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나의 주관적인 정서를 넣은 것이다. 버려진 섬에 꽃이 핀 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처량하더라, 혹은 비감하더라, 하는 이런 느낌이 어조사 이를 은으로 바꾸면서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담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주격조사 은을 쓸 건지 이를 쓸 건지를 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는 작가 김훈이 소설을 쓰니까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저는 김훈은 언론과 언론인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미디어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기독 미디어, 특히 CGN에 대한 소망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상을 제대로 인식할 능력이 없고 게다가 자신의 세계관과 지식, 이해관계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한다면 여기서 오는 두려움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기독 미디어이고 CGN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앞서 제가 인간에 불순종하는 챗 GPT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인간의 죄성에 오염된 컨텐츠가 세상에 탕류처럼 쏟아져 나오는 때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CGN은 이런 세상에 식수 같은 맑은 물을 흘려 보내는 미디어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학습을 할 때 우리 CGN이 생산해내는 좋은 컨텐츠를 많이 학습을 해서 챗 GPT가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답을 내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CGN이 이미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CGN을 하나님의 소중한 그릇으로 잘 갖고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고 하는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걸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점차 강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CGN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걸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CGN은 점차 강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CGN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